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이죠, 새해 첫 시간인 만큼 2023년 한 해를 전망해보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 이 시간에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을 초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3년 올해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에 대비해 한국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변화와 트렌드에 민감해진 이 시대에 2023년 한국 교회 트렌드에 대해 목회 데이터 김영수 박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보내드린 거 받으셨죠? 네, 어떤 거를? 복. 잘 받았습니다. 많이 보내드렸는데.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네네. 자, 오늘 전해주실 첫 번째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계획들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네. 이런 새해 분위기하고는 조금 안 어울릴 수 있는 단어, 흥청망청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흥청망청? 정신 똑바로 차리고도 힘든 세상인데,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다름 아닌 이 한국 YWCA 연합회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서 기획한 프로젝트의 이름인데요. 네. YWCA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922년에 이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회로 창립된 단체죠. 네. 전 세계의 120여 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청년, 여성, 그리고 기독교 등을 주제로 사역을 펼쳐온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흥청망청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펼쳤는데, 네. 그냥 들으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죠. 무엇의 줄임말인지 들어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네. 흥청망청. 흥에도 청년, 망해도 청년 프로젝트입니다. 네, 오해할 뻔했습니다. 네, 어떤 프로젝트인지 궁금하네요. 네, 바로 청년들이 직접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잘 들여다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심사를 거쳐서 13개 팀을 선정을 하고요. 네. 연합회가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줘서 활동한 내용들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교회에 알리고 네. 또 탄소 중립 방안을 알려주는 일도 있었고요. 네. 책을 멀리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요즘이? 맞습니다. 개성 있는 독립 서점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네네.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졌더라고요. 네, 이 교회 청년들의 도전이 사회의 미랄이 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이제 곳곳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기후 위기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던 팀 이름이 리필 처치라는 팀인데, 리필 이 처치. 팀은 전북 군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하고 함께 연합을 해서 네. 새만금 방조제에 가서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요. 교회를 돌면서 생태적 교회로 거듭나는 방법을 또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네. 입소문이 나면서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교회 이제 교단적인 행사로 조금 더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대 청년 4명으로 구성된 무형 서재라는 팀이 있었는데, 네. 이 팀은 독립 서점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현황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만나본 팀이 무려 16곳이 넘습니다. 네. 그중에 한 곳을 찾아가 봤더니 경기도 성남에서는 독립서점 안에서 글쓰기 모임이 출범하는 성과도 올렸더라고요. 이 외에도 어린 소녀들에게 제 여성의 몸에 관해서 알려주는 Save Me, Save Us 프로젝트, 그리고 여성 예술가와 창업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젝트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뿌듯하고 흐뭇한 소식들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크리스천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신나게 만드는 그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는 교회가 수년째 청소년과 새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현장 이야기입니다. 이름하여 마더박스 사역입니다. 마더박스. 네. 이름에서부터 뭔가 엄마 품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사역입니까?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하고 기독교 NGO 단체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협력을 해서 청소년을 포함한 미혼모들에게
출산 준비물이 담긴 상자를 선물하는 사역입니다. 네. 교회가 이 사역을 펼쳐온 지가 올해로 벌써 7년째라고 하는데요. 매년 이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을 한 미혼모 100명에게 그 필요한 물품들, 출산 준비물들을 좀 주고 있었어요. 네. 그 전달되는 박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For brave mom. 이제 용감한 엄마를 위해라는 문구가 분홍색 하트 무늬가 담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눈길을 끌더라고요. 아유,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이를 놓고 가는 베이비박스라는 아픈 이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마더박스는 왠지 희망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 사역이 시작된 건가요? 네, 이 사역 담당자를 만나서 어떻게 사역이 시작됐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2013년에 부산의 한 여중생이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네네. 그 아기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줬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이제 전국 곳곳에서 영아 유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교회가 고민에 나섰는데 네.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산하게 된 청소년 그리고 그 엄마들에게 네. 용기를 주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게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말이죠. 상자에는 물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라는 마음도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마더박스를 받은 아이들, 그 아이 엄마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상자를 받은 한 어머니가 후원단체를 통해 이제 보내온 편지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가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 네. 막상 아기를 낳고 아기가 웃는 얼굴을 보니 너무 사랑스러워서 키우게 됐다. 또 다른 엄마가 전한 편지에는 네. 우리 아이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착한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감사를 전하는 편지가 도착하는 데에는 엄마와 아이를 위한 선물 외에도 숨겨진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아보니 예비 엄마들이 이 마더박스에서 가장 감동을 받는 선물이 그 출산 준비물이 아니라 손편지였대요. 손편지. 어떤 손편지냐면 네. 성도들이 선문과 함께 손편지를 한 장씩 넣는데 네. 그 손편지도 참 감동적입니다. 그 아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새 생명을 낳기로 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과 아기는 삶을 축복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 네.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메시지가 그 엄마들에게 큰 힘을 준다고 해요. 특히 선배 엄마로서의 따뜻한 위로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이 네. 마더박스라고 하는데 파더박스가 있으면 제가 참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이 손편지의 힘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맞습니다.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그런 어떤 막막함 속에 있는 미혼모들에게 이런 교회의 관심이 참 큰 힘이 될 텐데 새해는 우리 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한국 교회가 더 많은 사랑을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끝났나? 네. 최경 기자, 올 한해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고요. 네. 복 계속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복을 지가 찾지만 말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미래학자이자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박사님과 함께 다양한 팩트들을 체크하고 기독교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2023년 새해 첫날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래학자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질문할 것 같아요. 약 3년 동안 우리가 저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네네. 미래학자가 보는 2023년 어떻습니까? 희망적입니까?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좀 아쉽지만 이제 안전벨트를 좀 단단히 좀 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년 한 해는 네네. 특히. 네. 뭐 2022년 작년에 위기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2023년 올해가 가장 그 위기의 중심부를 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작년에 연준이 뭐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한국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네. 높은 인플레이션, 40년 이래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기준금리를 이렇게 강하고 빠르게 올리느냐 네. 이제 질문들이 고민들이 많으신데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구별할 때는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거는 좀 경기를 좀 들썩들썩하고 분위기 네네. 좋게 만드는 그런 인플레이션인데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넘어가면 나쁜 인플레이션이 나와요. 이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좀 더 높아지면 경기를 훼손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초인플레이션은 극초인플레이션 가기 전에 있는 단계인데요. 예. 보통은 이제 이 초인플레이션이 되면 인플레이션의 이제 어떤 그 숫자가 보통 나쁜 인플레이션 때는 뭐 3%, 4%, 5% 이렇게 더하기식으로 올라가는데요. 네. 초인플레이션이 되면 2의 n승으로 올라가요. 예를 들면 2, 4, 뭐 8, 16 이런 식으로. 네네. 그렇기 막 때문에 뛰어오르는.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 들어가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치 남미나 뭐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약한 국가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네. 닭 한 마리 살 때 뭐 손수레에다가 돈을 싣고 가고 하는 그런 뭐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극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초 인플레이션에 진입하지 않도록 연준이 애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올렸죠. 그래서 다행히 작년 한 해에는 최악의 상황은 인플레이션의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올해 한 해에도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이제 만드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수요 측면이고 하나는 공급 측면이에요. 네. 근데 특별히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만든 거는 사실 총 공급을 감소시키는 건데 네. 가장 대표적인 지금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패권 전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의 이제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 쪽에서의 어떤 그 숫자나 혹은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요. 작년에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바라봤는데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했죠, 우크라이나하고. 네네. 그게 이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유부터 시작해서 곡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압력을 줬는데 이 전쟁이 사실 이 전쟁이 기여했던 그 위기감, 긴장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해 있고요. 올해도 올해 이제 가장 상반기 때 한 6개월 동안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가장 크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세계에 공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봉쇄를 하면서 이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갔는데 올해는 거꾸로 중국이 지금 그 위드 코로나로 가잖아요. 네. 위드 코로나로 가면 최소한 대체적으로 한 6억에서 한 8억 명 정도 네. 의 숫자의 어떤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작년과는 정반대로 올해는 오히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네. 자발적으로 봉쇄를 하거나 공장이 혼란이 이제 지속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상반기까지 전 세계 물가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치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리지 못하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전 세계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사실은 실물 경제에 큰 어떤 그 어려움을 지속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예상되는 사회적 고통이 클 것 같은데. 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올해가 작년보다 올해가 위기 이제 중심부를 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제 위기 침체가 왔을 때 혹은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에 네. 나타나는 실질적인 위기 요소들은 올해 대부분 다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당연히 더 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고물가는 여전히 지속될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나 혹은 교회 좀 성도들 네. 구조조정이 직장에서의 어떤 일자리 문제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사실 코로나 때 큰 타격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봉쇄가 풀리면서 조금 회복이 됐는데 네. 다시 2차 타격이 올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소비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부채에서 어떤 금리 부담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산업 쪽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쪽은 이제 건설 쪽이에요. 건설 쪽이 아마 올해 부도가 꽤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자산시장 대학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작년에도 자산시장이 주식, 뭐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는데 올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산 시장들의 어떤 가격들이 부동산도 좀 더 빠질 거고요. 올해가 네. 최고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죠. 얘기만 들어도 정말 앞이 깜깜해지거든요. 네. 한국 교회도 경제 악화 상황 속에서 이제 영향이 많을 텐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크게는 이제 교회 전체로 보면 이제 재정적인 어떤 충격이 오죠.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우면 결국은 헌금이 꽤 감소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봐야 네네네. 되고요. 헌금의 수준은 코로나 때 아마 한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재정적 위기 부분을 어려움이 아마 그 정도가 반복돼 내년에 한 번 더 반복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가장 큰 어떤 올해 직면할 어려움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부채 문제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네. 네, 과연 언제쯤 금리가 하락할까 이게 아주 관심사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면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교회들 한국 교회가 이제 부채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그러면 기준금리가 언제쯤 하락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이에요. 네. 일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꽤 오래 갈 거다, 수년 이상 갈 거다, 네. 혹은 뭐 10년 이상 갈 거다라는 뭐 전망도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가기는 힘들고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빠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는 다시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거든요. 그러면 일부 구조조정한 이후에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릴 건데 대체적으로 뭐 한 2% 선까지는 아마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도 지금 이제 0.5에서 지금 올랐기 때문에 네네. 지금보다 좀 더 오르겠지만 한국도 뭐 2 내지 1%까지는 금리가 내릴 거고요. 보통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한 전체 끝까지 내리는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대체적으로 한 2년 정도, 맥시멈 한 2년 정도만 고금리 상태에 대한 어떤 고통을 좀 대비하시면 그 이후에는 금리가 좀 상당 부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최희식 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2023년 경제 전망이 정말 밝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박사님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위기를 기회 삼아서 더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한국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최희식 박사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2023년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에도 변화의 트렌드에 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에 따라 한국 교회의 변화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교회 트렌드를 전망한 분석 보고서가 요즘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로 주목되고 있어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3 공동 저자이자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연구원이신 김영수 박사님을 초대해서 2023년 한국 교회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연구원 김영수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국 교회 트렌드 2023. 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은 한국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이용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석하고 2023년을 예측하고 전망한 그런 책입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 책이 왜 출간됐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좀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를 읽어주는 트렌드 책은 매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도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사실 2000년대 이래 한국 교회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이 감소 속도가 굉장히 늦어서 이게 그렇게 크게 요청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목사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2023년 한국 교회 트렌드는 네.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는 리부팅입니다. 리부팅. 리부팅.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키시면 이제 다시 시작할 부팅. 때, 예. 예, 다시 부팅 예.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움직임을 지금 각 교회에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네.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교회의 상황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은 온라인 사용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온라인을 교회가 이제 예배에서도 사용하고 모임에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계층이 생겼어요. 플로팅 크리스천. 네, 플로팅 하면 그냥 붕 떠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이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집에서 교회를 나오시지는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시고 네. 하나님을 믿고, 믿고 기도도 하시고 네네. 개인적인 종교 생활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가나안 성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예, 가나안 성도는 이제 교회, 제도교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그런데 플로팅 크리스천은 그런 그 분들은 아니세요. 교회에 대해서도 열려 있으세요. 네네.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플로팅 크리스천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저 플로팅 크리스천 그룹이 34%에 이릅니다. 저 가나안 성도는 2000년대 이래 계속 20%대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는 사실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보기 힘든 숫자예요. 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어떤 계층이 플로팅 크리스천인데 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룹이 커진 거예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플로팅 크리스천 34%하고 가나안 성도 20.2%가 SBNR 그룹에 들어가요. 전체 개신교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그룹이 54.2%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 플로팅 크리스천 등장으로 우리 예, 예. 한국 교회가 풀어야 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에서 풀어야 될 과제가 네. 플로팅 크리스천 연령대별 어떤 비율을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예배 참석 비율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40대가 제일 적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딱 보시면 가장 적은 연령대가 30대입니다. 네. 이 30, 40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 학교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30, 40대는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특히 서울이랑 수도권에는 보통 자동차로 자차로 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부모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학교가 굉장히 지금 많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작년은 70.6%가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근데 교회 학교 회복률은 47%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부분이라고 하면 30, 40대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올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이분들을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면은 온오프라인 그 목회를 병행하는 그 교회들이 더욱 더 많아져야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책에서 하이브리드 처치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한국 교인들이
전체 71.9%가 나는 영적 체험을 하고 싶다. 굉장히 강한 욕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SBNR1이라고 한 게 이제 플로팅 크리스천이거든요. 네. 저 플로팅 크리스천 그룹에서 23.7%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10.3%가 그런 욕구를 가지고 계시고 네. 그래서 그 SBNR 전체 그룹이 합치면은 34%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저 위에 이제 보시면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37.9%거든요. 거의 비슷하네요. 예, 네네. 거의 비슷하죠. 그런 영적인 욕구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제가 이제 종교를 연구를 하잖아요. 신학자나 교회에서 젊은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는 종교적인 관심, 영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간간히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죠. 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무속의 주 고객이 30대입니다. 30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신령한 거, 어떤 영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온앤오프라인 이게 목회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세대별로 또 그 시대에 맞게 또는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교회가 이것을 진짜로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이고 수단이지 더 본질적인 것은 저는 저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유, 굉장히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네. 근데 미국이라든가 해외 교회 사례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참고하면 좋은 사례가 뭐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해외 사례는 해외는 지금 같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네네. 어떤 일이 일어났나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책 맨 마지막에 보면 미국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하고 전혀 다른 행보를 걸었습니다. 네네. 저희는 사실 코로나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타격을 받았거든요. 네.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게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이미지입니다. 네.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 그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코로나 피해자들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때 가장 이슈가 된 게 그 가난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아이들한테 그 1:1 교육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그 욕구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교회 교인들 전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퓨 리서치가 그때 이제 미국 교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인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대답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86%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했는데 53%가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어떤 퍼센트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종교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내세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삶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건 뭐 짧은 시간에 얘기할 과제들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말이죠, 우리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 네네. 현대 한국인들이
비이성적이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네. 이 플로팅 크리스찬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네. 그 사람들을 다시 그 목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불러드리. 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54%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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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숫자를 지금 막 안주해 있고 싶고 나오기 싫은 이분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지 못하면 네. 서구 교회처럼 저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런 데 굉장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목회하실 때 네네. 어떨까 참 그런 생각을. 네. 오늘 플로팅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말씀해 주셨는데 참 오래도록 기억이 좀 이렇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통계를 통해서 신앙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김영수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